안녕하십니까. 생물 체중 정리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강의 오리엔테이션 간단하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계획서 뭐 보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체중 정리 강의이고 교재는 일단 뭐 PDF 파일인데 하나는 문제집입니다. 170페이지. 예, 정확치는 않고요. 페이지가 정확치는 않고요. 그 다음에 주로 그냥 일반적인 문제보다는 빠르게 보기 위해서 OX나 빈칸 채우기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어떤 영역에 대해서 기출문제가 그 내용, 핵심 내용을 커버할 때는 기출문제도 좀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설집이 있는데 거기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다 달아놨고요. 400페이지가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기 기출 해설 강의 들으신 분들은 아실 텐데 저는 이제 기출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굉장히 자세하게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이제 목적이 다르죠. 이번 강의의 목적은 스피드입니다. 그래서 해설도 굉장히 간략하게 작성을 했습니다. 자, 강의의 목적은 지금 이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시기라서 뭐 생물의 영역을 확장하거나 이거는 별로 유리하지 않고요. 그래서 중요 지문에 대해서 빠르게 보고 계속 반복을 통해서 이제 이미 확보한 것을 확실하게 하는 게 목적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생물을 공부하실 때 하고 이제 출제자가 문제를 고민할 때는 사실 상황이 완전히 달라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혹시 많이 하셔서 출제를 하시면 아실 텐데 생물학적으로 굉장히 중요도가 높은 영역이라서 출제를 많이 하고 싶어요. 근데 지문을 뽑아보면 지문이 별로 안 나오는 부분들이 많아요. 반대로 중요도는 낮은데 지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하고 출제할 때는 그런 부분에 갭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응력이 생기도록 하는 게 두 번째 목적입니다. 세 번째는 비슷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다른 과목은 많이 공부하셨는데 생물을 그렇게 많이 못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점수라도 확보하기 위해서 핵심 이론만 반복해서 뭐 다 이해는 못하더라도 좀 암기로서 대응하는 것도 목적이긴 합니다. 수강 대상은 보시면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다 아시겠지만 이제 최종 정리이기 때문에 아예 생물을 잘 모르시는 분은 들으셔도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죠. 예. 그리고 어느 정도 기초를 공부하셔서 용어들을 아셔야지 도움이 되겠죠. 강의 특성은 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고요. 예. 그 다음에 자료는 좀 빈칸이 되게 많아요. 목적은 이제 공부하시다가 나는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약간 설명을 직접 추가하셔서 반복적으로 보는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그렇게 만들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활용 방법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뭐 강의를 통해서든 아니면 자료를 보고 이제 혼자서 따로 공부를 하시든 문제들을 좀 빠르게 풀어보시고 거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 부분을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조금 내용을 추가하시는 게 좋겠죠. 예, 그래서 반복을 하시고 이제 최종적으로 그래도 계속 틀리는 문제들이 있다. 그럼 그 부분들은 집중적으로 체크를 해서 확실하게 하시는 방법으로 가는 게 맞겠죠. 연간 강의 계획이고요. 이제 마지막 최종 정리 강의인데 사실 요 특강 2개를 빨리 해야 되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근데 무료 특강이기도 하지만 꼭 들으셔야 됩니다. 이제 곧 할 테니까. 예.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은 이렇게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챙겨 가셨죠? 자료는 일단 2가지인데 하나는 문제집입니다. 그냥 문제만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오늘 분량만 일단 나눠드렸고요. 24페이지 정도 되네요. 요 정도가 한 4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작년에 이미 대부분 다 내용을 작성한 거라서 근데 올해 좀 변동된 부분하고
그래서 업데이트하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수정을 좀 하고 있고요. 많이 바꾸지는 않을 텐데 올해 출제 경향을 좀 반영하고 약간 수정을 하고 있어서 그때그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분량이 4회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강의 들으실 때는 좀 내용이 쉽다 싶으신 분들은 문제집을 보고서 그 내용을 이제 맞추시면 되고, 아직 그 정도는 아니다, 그리고 시간이 부족하다 싶으신 분은 문제 해설을 보면서 같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에서는 문제 해설을 보면서 빠르게 문제들을 같이 풀어보고 필요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설 자료 1페이지죠. 자, 생명체의 구성 단계, 생체 물질이죠. 01번 생명체의 구성 단계는 세포, 기관, 조직, 개체로 이루어진다. 맞나요? 틀리죠? 예. 세포, 조직, 기관입니다. 두 개의 순서가 바뀌었죠. 예. 그래서 조직이 형태와 기능이 같거나 유사한 세포의 집단이죠. 조직은, 동물 조직은 네 가지가 존재하죠. 상결, 분신, 그냥 두 문자로 암기하시면 되고, 상피 조직, 결합 조직, 근육 조직, 신경 조직입니다. 이미 기출도 됐죠. 그 다음에 기관이 여기서 핵심어는 고유의 기능이죠. 그래서 기관이 여러 조직이 모여서 일정한 형태와 고유의 기능을 갖는 것. 간이나 폐, 쓸개, 뭐가 있죠? 신장, 그런 것들이 기관이죠.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생물학의 공부 단계죠. 생물학의 레벨이라고 하는데 생체 분자부터 세포, 소기관, 세포, 조직기관, 그다음에 동물의 경우는 기관계, 개체, 그다음에 개체가 모인 게 개체군이죠. 예. 군집하고 두 개를 잘 바꾸니까 주의하시고, 조직과 기관을 바꿀 문제는 없지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계, 생물권이죠. 생태계에서 핵심 뭐죠? 비생물적 요인을 포함해야 됩니다. 예. 생태계라는 개념이 도입된 게 군집에서 이건 여러 종의 생물의 모임이죠. 얘네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비생물적 환경, 뭐 햇빛이나 토양, 그다음에 대기, 물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지 그 생물의 행태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생태계에서는 비생물적 환경이 포함된다가 핵심이죠. 자, 그 다음에 식물의 경우도 기본적인 걸 아셔야 되는데, 식물은 약간 다르죠. 세포 조직, 조직계, 기관, 개체로 이루어져 있죠. 예.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생체 분자 첫 번째 물이네요. 물 분자들은 물 분자 사이에 이온 결합이 형성된다. 결합에 의해 물은 응집력, 흡착력, 표면 장력, 비열, 증발열이 크다. 틀리죠? 예. 물 하고 나오면 핵심 답안은 수소 결합입니다. 예. 물은 분자가 굉장히 작죠. 그래서 그 단위 부피당 개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소 결합을 옆에 물 분자들하고 형성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수소 결합의 개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보신 응집력, 흡착력, 표면 장력, 비열, 증발열이 모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거는 지구 환경에도 유리하게 작용하고 생물의 생존에도 유리하죠. 그래서 물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냥 수소 결합이다 라고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탄수화물이죠. 3번 다당류는 저장 다당류와 구조 다당류로 구분할 수 있다. 식물과 동물은 각각 녹말과 글라이코겐. 맞죠? 식물과 동물의 구조 다당류는 각각 섬유소, 셀룰로스와 키틴이다. 다 맞네요. 뭐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문을 쓰실 수 있을 정도야 되고, 이렇게 표로 정리하시면 되죠. 근데 이 구조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식물의 녹말의 경우는 나선 구조를 형성합니다. 근데 녹말이 굳으면 딱딱하죠. 근데 물을 부어 놓으면 물을 계속 받아들여서 얘가 이렇게 팽화돼서 부드러워지는데, 딱딱할 때 구조는 나선형입니다. 그 이유는 결합 방식이 이제 포도당들이 계속 결합을 해서 녹말을 만들게 되는데, 포도당이란 물질이 좌우 대칭이 아니겠죠. 그래서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성이 있는데,
결합 방식이 계속 같은 방향인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 휘니까 이렇게 보면 이쪽으로 휘고 이런 방식으로 나선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셀룰로스의 경우는 이렇게 편향성이 있을 때 결합 방식이 계속 반복되면서 반대로 결합을 해요.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하고 이렇게 결합해서 직선을 형성하죠. 구조 유지를 위해서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조 이 부분은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글라이코겐의 특성은 이 아래쪽에 그림이 있지만 분지 구조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죠. 예. 그 이유는 글라이코겐은 동물의 저장 다당류인데 얘를 포도당들을 빠르게 결합시켜서 글라이코겐을 생성을 하고 필요할 때 글라이코겐을 빠르게 분해시켜서 포도당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효소들이 동시에 작용해야 되는데 이렇게 분지형 구조를 가지면 효소들이 빠르게 붙일 수 있고 빠르게 뗄 수 있죠. 그래서 글라이코겐은 분지형 구조가 특징이다. 그것까지 기억하시고 마지막에 키틴. 동물의 구조 다당류는 키틴 정도 기억하시면 되는데 얘는 균계. 삼형육계에서 어디죠? 진핵생물, 역의 균계죠. 삼형육계는 다 기억하셔야 되는데 세균력, 고세균력, 진핵생물력, 그 다음에 세균계, 고세균계, 그 다음에 원생생물계, 균계, 식물계, 동물계. 거기 균계, 버효곰이죠. 버섯, 효모, 곰팡이가 속하는 균계의 세포 벽 성분은 키틴입니다. 또 한 가지 더 기억하시면 좋은 게 곤충이나 갑각류의 외골격 바깥쪽도 키틴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한테는 내용이 쉬우실 거예요. 좀 최종 정리 강의에서의 목적은 뭔가 짱돌 문제에 대응하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냥 핵심에 집중해서 반복해서 맞출 수 있는 걸 확실하게 가져가기 때문에 영역을 벗어나는 내용은 거의 없습니다. 자, 04번 글라이코젠은 동물이 사용하는 저장 다당류이다. 분지 구조가 발달되어 있다. 방금 다 설명드린 부분이죠. 효소가 동시에 많은 효소들이 동시에 작용하기 위해서는 분지 구조가 유리합니다. 결론적으로 분지 구조도 기억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은 탄수화물 다음 단백질이네요. 05번. 아미노산과 아미노산 에스터 결합 방식을 통해 결합한다. 단백질은 수많은 아미노산들이 에스터 결합을 통해 중합되어 합성된다. 뭐가 틀렸죠? 결합 방식이 틀렸죠? 펩타이드 결합이죠. 얘는 뭐 화학적인 것 같지만 실제 기출도 됐고 정확히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아미노산의 구조도 다 아셔야 되죠. 중앙탄소가 있고 무조건 아민기 하나, 카르복실기 하나, 수소 하나. 그 다음에 나머지는 사이드 체인, 격가지 또는 잔기 레지듀라고 불리는데 요건 아미노산마다 다르죠. 두 번째 아미노산이 있고 카르복실기에 OH가 떨어지고 아민에 H가 떨어져서 이렇게 물이 빠져나오게 되죠. 그리고 나면 CONH가 남는데 CONH 이 형태가 펩타이드 결합이죠. 그래서 다음 아미노산도 똑같이 펩타이드 결합으로 계속 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미노산이 20개 이하인 걸 올리고펩타이드라고 하고요. 올리고는 개수가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많은 아미노산이 결합한 게 폴리펩타이드죠. 뭐 수백 개 또는 수천 개까지 또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폴리펩타이드는 이렇게 아미노산이 결합한 거고 단백질은 뭐가 다르죠? 얘가 프로틴 폴딩, 단백질 접힘, 그 다음에 뭐 추가 가공, 당을 붙이거나 뭐 인상기를 붙이거나 아니면 폴리펩타이드들끼리 결합해서 4차 구조를 형성하거나 그래서 추가 가공을 거쳐서 활성을 갖게 된 단계를 단백질이라고 하죠. 뭐 물론 생물에서는 폴리펩타이드와 단백질을 혼용하긴 하지만 정확한 건 폴리펩타이드가 나머지 가공까지 거쳐야지 단백질이 되죠. 자, 에스터 결합은 곧 나오지만 지질의 결합 방식이죠. 중성지방과 인지질의 결합 방식이죠. 자, 06번. 아미노산 양성 전해질의 특성을 갖는다. 수용 환경에 따라 산성, 염기성을 띨 수도 있다. 맞죠? 아미노산 보시면 구조가 이렇고, 아민기는 수소이온이 많을 때는 NH3+, 그 다음에 카르복실기는 OH, 수산화기가 많을 때는 수소이온을 뺏어가기 때문에 COO- 될 수 있습니다.
이게 한 용액 중에 이렇게 둘 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는다는 게 아니라 산성 환경에서는 아민기가 NH3 플러스로 존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염기성 환경에서는 카르복실기가 COO 마이너스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어찌됐든 양성 전해질의 특성을 갖는다. 용어도 기억하셔야 돼요. 양성 전해질. 자, 07번. 단백질에서는 펩타이드 결합에 의해 연결된 아미노산들이 수소 결합에 의해 나선을 이루거나 수소 결합에 의해 병풍, 판 구조를 이룰 수 있다. 이런 구조를 단백질의 3차 구조라고 하며 알파 나선, 베타 병풍이다. 어디가 틀렸죠? 2차 구조죠. 네. 자, 1차 구조는 뭐였죠? 아미노산들이 쭉 붙어 있는 형태, 펩타이드 결합력은 펩타이드 결합이죠. 2차 구조가 지금 보신 알파 헬릭스, 베타 쉿, 그러니까 알파 나선이나 베타 병풍이죠. 얘의 결합력은 여기 수소 결합이에요. 예. 그래서 규칙적으로 알파 나선의 경우도 얼마 떨어진 아미노산끼리 이렇게 수소 결합을 형성을 해서 나선 구조를 탄탄하게 만들게 되죠. 베타 쉿도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수소 결합들이 요 쉿 형태, 플레이트 형태를 유지해주게 됩니다. 3차 결합에서는 어떤 결합력이 작용하죠? 모든 결합력이 다 작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3차 구조는 이런 2차 구조 알파 헬릭스와 베타 쉿을 포함하고, 그 다음에 2차 구조가 아닌 아미노산 서열들도 있고, 그거를 3차원으로 접은 다음에 주로 아미노산의 사이드 체인에 있는 작용기들이 뭐 수소 결합을 서로 하기도 하고 이온 결합을 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소수성 결합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게 3차 결합에서 공유 결합이 하나 있죠. 이황화 결합이 가능합니다. 어떤 아미노산들이 하죠? 시스테인과 시스테인. 자, 08번 보시면 이황화 결합은 단백질 4차 구조의 일부이다. 방금 답을 말씀드렸네요. 이황화 결합은 4차 구조가 아니라 3차 구조에 포함이 됩니다. 자, 4차 구조라는 건 대표로 헤모글로빈만 기억하시면 되죠. 헤모글로빈 구조. 알파 서브 유닛이 두 개가 이렇게 대각선에 있고 베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햄 그룹을 갖고 있죠. 그러면 햄 그룹이 4개죠. 햄 그룹 중심에는 철 이온이 존재합니다. 여기 서브 유닛이라고 부른 건 각각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리는데 서로 공유 결합으로 이어져 있으면 안 돼요. 4차 결합은 공유 결합으로 폴리펩타이드가 결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4차 구조에는 공유 결합이 없어요. 결합 방식은 공유 결합을 제외한 그 4개 헤모글로빈이라고 하면 4개의 폴리펩타이드들이 뭐 수소 결합, 이온 결합, 그 다음에 소수성 결합, 비공유 결합을 형성해야 됩니다. 자, 어찌됐든 이황화 결합은 뭐 출제 안 됐지만 상당히 중요합니다. 3차 구조에서만 나타날 수 있습니다. 09번 이것도 답을 얘기했네요. 이황화 결합은 아미노산인 시스테인과 시스테인 간의 결합이다. 구조를 간단히 보시면 시스테인은 사이드 체인 격가지에 SH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아미노산들이 꼬여 있다가 멀리 있던 시스테인과 시스테인의 사이드 체인이 가까이 있는데 끝부분이 SH로 돼 있죠. 그게 H가 2개가 떨어져 나가고 SS의 결합을 형성하는 게 이황화 결합이죠. 구조를 더 탄탄히 해주기도 하고 다른 이유로 이제 필수적인 경우가 많죠. 주의하실 점은 메사이오닌, 메티오닌도 주의하셔야 되죠. 아미노산 20가지 중에 설퍼, 황을 가진 아미노산은 2가지죠. 시스테인과 메티오닌. 메티오닌은 구조상 이 이황화 결합을 아예 형성할 수가 없습니다. 메티오닌은 SH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S가 중간에 있고 다음에 메틸기가 붙어 있어요. 걔는 메티오닌끼리는 이황화 결합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것도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번에는 단백질에 이어서 지질이죠. 자,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세라이드는 한 개의 글라이세롤에 3개의 지방산이 에스터 결합 방식에 의해 결합하여 이루어진다. 맞죠? 예. 트라이글리세라이드는 이 그림 먼저 보시죠.
자, 글라이세롤의 구조는 쉬우니까 암기하셔야 되고, 탄소 3개짜리죠. 거기에 각각 OH가 붙어 있고, 나머지는 수소로 채우면 됩니다. 여기에 지방산은 긴 탄화수소 체인 끝에 카르복실기 COOH가 있는 게 지방산이죠. 여기 지방산에서 OH 떨어지고 글라이세롤에 H 떨어지면 이렇게 물이 빠져나가고 남은 COO 형태의 결합이 남게 되죠. 얘가 에스터 결합이죠. 예. 그리고 에스터 결합은 아예 영어로 공부하세요. 있어 결합하고 헷갈리게 되니까 ESTER이라고 영어 스펠링을 정확히 외우시는 게 좋고, 나머지 여기 두 개의 OH에도 지방산들이 에스터 결합을 형성을 하게 되면 이게 중성 지방이 되죠. 트라이글리세라이드죠. 왜 트라이글리세라이드는 뜻이, 글리세라이드는 글라이세롤이 변형된 물질이란 뜻이고, 트라이는 지방산이 3개가 결합했다는 뜻이죠. 그걸 한국에서 왜 중성지방이라고 번역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뭐 여러분들도 모르실 것 같고, 하여튼 두 가지 이름도 아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인지질의 경우는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방산 2개가 결합해서 에스터 결합을 형성하고, 나머지 탄소의 OH에 인산기가 붙고 주로 콜린 같은 게 붙으면 그게 인지질이 되죠. 어찌됐든 인지질에도 중요한 결합 방식은 에스터 결합이 포함됩니다. ESTER이죠. 11번 불포화 지방산은 직선 형태의 구조를 가지고, 포화 지방산은 중간에 꺾인 구조를 갖는다. 네, 틀리죠? 예. 불포화 지방산은 생물에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하면 뭐죠? 시스인가요? 트랜스인가요? 시스죠, 무조건. 예. 화학에서는 분류 방식을 원래 정확히는 포화 지방산과 불포화 지방산이 있죠. 여기서 포화라는 건 뭐가 포화됐다는 거죠? 수소가 다 결합해서 포화됐다는 거예요. 보시면 포화지방산 요건데, 이 까만 것들이 탄소고 여기 수소가 다 결합되어 있는데, 탄소는 단일 결합을 4개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결합수를 다 썼기 때문에 여기에는 강제로 수소를 투입을 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수소가 포화되어 있죠. 근데 불포화지방산을 보시면 여기 탄소는 여기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강제로 수소를 투입하고 에너지를 투입하면 이 이중결합 중 하나가 결합이 깨져서 수소 하나가 결합할 수 있습니다. 아직 수소가 더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불포화라고 하죠. 화학에서는 포화, 불포화로 나누고, 불포화는 시스와 트랜스 방식으로 나눕니다. 그게 원래 정확한 개념인데, 생물에서는 문제가 불포화가 자연계에 존재하는 건 시스밖에 없어요. 그래서 생물에서 불포화 지방산이라고 그러면 시스를 말합니다. 그리고 트랜스는 따로 트랜스 지방산이라고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서 정확히는 화학적으로는 시스 불포화 지방산은 꺾인 구조를 갖는다가 맞는데, 생물에서는 그냥 불포화 지방산은 중간에 꺾여 있다 그래도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포화 지방산은 직선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불포화 중에 얘는 시스죠. 시스는 요 이중결합을 중심으로 여기 수소가 붙어 있는 게 생략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중결합 중심으로 요 탄소에서 붙을 수 있는 게 2가지 그룹인데, 그 중에 분자량이 훨씬 큰 쪽을 선택을 합니다. 요거죠. 그다음 요 탄소에서는 위에 생략된 수소 말고 아래쪽이 훨씬 분자량이 크죠. 분자량이 큰 2개의 작용기가 같은 방향에 있으면 시스죠. 시스는 on the same side, 같은 편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여기 탄화수소 체인이 여기서 꺾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구조를 보시면. 근데 뒤쪽에 나올 것 같은데, 트랜스의 경우는 꺾이나요? 직선형이죠. 예, 트랜스는 요 탄소를 중심으로 분자량이 큰 요 작용기와 생략된 수소를 고려할 때, 이 분자량이 큰 작용기가 위쪽으로 가 있어서 얘하고 비교를 할 때 가로질러서 존재하죠. 트랜스는 가로질러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면 꺾이지 않고 직선형이 됩니다. 자, 12번 콜레스테롤은 일반적으로 동물세포보다 식물세포의 세포막에 더 많이 존재한다. 어디가 틀리죠? 식물세포에는 콜레스테롤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생물에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샐러드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축적되나요? 아니죠. 예, 식물에는 콜레스테롤이 없습니다. 동물이 콜레스테롤을 가진 이유는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추운 지역에 있다 더운 지역으로 빠르게 갔을 때 세포막의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콜레스테롤이 동물 세포막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콜레스테롤은 이렇게 생겼죠. 그냥 구조 한번 보시면 되고 4개의 고리가 기본적인 특성입니다. 굉장히 소수성이 강하죠. 콜레스테롤이 없는 상태의 동물 세포의 세포막을 보시면 온도가 이 까만색 선이죠. 온도가 낮을 때는 세포막의 유동성이 너무 낮습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아지면 인지질들이 서로 빠르게 이동하면서 유동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근데 세포는 세포막의 유동성이 적정 범위에 들어 있어야지 생명 활동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유동성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완화시켜 줍니다. 이건 아시면 되고, 근데 그 이유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온도가 너무 낮을 때는 인지질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잘 못 움직여요. 수평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때 콜레스테롤이 중간중간 존재하면 콜레스테롤은 형태가 특이하기 때문에 인지질들이 서로 좀 멀어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높여주고, 반대로 온도가 높을 때 콜레스테롤이 존재하면 인지질의 유동성을 낮춰줘야 되는데, 이 콜레스테롤의 소수성 결합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인지질의 친수성 머리가 있고 소수성 꼬리가 있을 때 소수성 꼬리들을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온도가 높을 때 유동성이 너무 높아지는 걸 막아주게 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 기억하셔야 됐고, 이 이유 2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얘는 출제 안 됐지만 중요도가 높습니다. 자, 다음은 헥산이고요. 쉬운 부분이네요. RNA 염기는 A, T, GC 4가지가 존재한다. 아니죠. T 대신 유라실이 존재하죠. 자, 14번 A 아데닌과 G 구아닌은 퓨린 계열의 염기이다. 맞죠?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냥 2문자로 PCT6라고 꼭 기억하십시오. 피리미딘 계열은 C, 알파벳 C, 사이토신이죠. T, 사이민, 티민이죠. 피리미딘 계열은 육각고리 중심이에요. 그 다음에 퓨린 계열은 A와 G가 있는데 얘는 육각고리에 오각고리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럼 어느 쪽이 폭이 더 크죠? 퓨린 계열이 크죠. 근데 로잘린 프랭클린이 DNA 구조를 밝혔을 때 이렇게 나선 구조고 나선의 직경이 일정하다까지 밝혔죠. 그리고 왓슨과 크릭이 이중가닥이고 그래서 이중나선이라서 그다음에 상보적인 결합을 하기 때문에 나선의 직경이 일정할 수밖에 없다는 걸 명확히 밝히게 됐죠. 그 이유는 아시겠지만 A, 퓨린 계열과 T가 수소 결합을 하기 때문에 얘는 넓고 얘는 좁죠. 그 다음에 G와 C가 결합하는데 얘가 넓고 얘가 좁죠. 그래서 상보적인 결합을 하게 되면 이중나선의 직경이 일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같이 기억하셔야 되고, 이거 시험에 현재는 안 나왔지만 PCT6라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5번 RNA를 구성하는 뉴클레오타이드의 당연히 명칭은 디옥시라이보스이다. 아니죠? 네. 그냥 라이보스죠. 자, 뉴클레오타이드 구조도 그리실 수 있으면은 훨씬 이해하는데 유리하죠. DNA든 RNA든 구성한 뉴클레오타이드는 3개의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중심에 오탄당, 그 다음에 염기, 그 다음에 인상기가 있죠. 자, 먼저 RNA라고 생각하면 중앙의 오탄당은 라이보스죠. 예. 생물에서 오탄당 기억해야 하셔야 되는 게 3가지가 있어요. 라이보스, 그 다음에 DNA 뉴클레오타이드에 존재하는 디옥시라이보스, 마지막으로 리뷸로스. 리뷸로스는 나중에 광합성의 리뷸로스 비스포스페이트를 공부하실 때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게 DNA면, RNA면 오탄당은 라이보스고, 여기 2번 탄소에 OH가 붙어 있죠. 근데
DNA를 이루면 디옥시라이보스고 디옥시는 탄소가 하나 제거된 거니까 이번 탄소에 OH 대신 H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도 수소가 생략돼 있죠. 그래서 DNA의 경우는 HH, RNA의 경우는 OHH. 그다음에 탄소들의 역할을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5번 탄소는 이렇게 오각형에서 벗어나 있죠. 1번 탄소는 염기가 결합한다. DNA의 경우는 ATGC, RNA는 AUGC. 2번 탄소는 RNA는 OH, 그다음에 DNA H. 3번 탄소는 OH가 있고 결합에 사용되니까 중요하죠. 4번 중요하지 않고 5번에 인산기가 결합하는데 인산기는 최대 3개까지 결합할 수 있다. 뭐 시험에 직접 나오진 않을 수 있어도 내용 이해하시는데 좀 중요하니까 보시고요. 자, DNA는 수용액에서 양전하를 띈다. 틀리죠? 음전하를 띄죠? 이유는 여기 DNA 뉴클레오타이드 결합에 인산기가 있고 마이너스 1가를 갖죠. 이렇게 뉴클레오타이드들이 쭉 많으니까 이 마이너스 1가들이 계속 있겠죠. 강한 음전하를 갖습니다. 그래서 전기용 동시에 플러스 방향으로 이동하게 되죠. 자, 다음은 비타민이고요. 자, 비타민 A, D, E, K는 모두 수용성이다. 아니죠. 지용성이죠. 수용성은 BC죠. 비타민 B와 비타민 C가 수용성이고 A, D, E, K는 지용성입니다. 암기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소화계에서 지질의 소화에 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용성 비타민 모두 기억하셔야 되고요. 요 다음 내용까지 아시면 좋죠. 자, 이 알파벳을 보고 이 비타민의 기능을 그냥 유추하시면 제일 쉬운데, A의 경우는 이렇게 시각이죠. 그래서 시각에 관련된 레티놀이고, 시각에는 로놉신이란 물질이 있습니다. 로놉신을 보시면 로놉신하고 옵신이란 물질이 좀 유사해요. 옵신은 OPSIN인데 옵틱, 광학, 눈으로 보는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름이 로놉신이에요. 그걸 만들고, 바이타민 D는 정확한 이름은 칼시트라이올입니다. 우리말로 칼시트리올 이렇게 표현될 수 있죠. 이름 보시면 칼슘을 조절하는 물질이고, 트라이올, OH, 수산화기가 3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칼슘 흡수와 사용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바이타민 E는 항산화제 토코페롤이고, 바이타민 K는 얘는 이렇게 피부에서 피가 이렇게 팍 튀는 걸 상상하시면 끔찍하지만 혈액 응고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핍증도 각각, 얘는 시각이니까 야맹증, 얘는 칼슘이기 때문에 뼈가 휘는 구루병, 그다음에 얘는 항산화제 신간계퇴화, 그다음에 바이타민 K는 혈액 응고 관련된 혈우병이죠. 혈우병은 평상시에 피가 나진 않아요. 근데 상처가 나서 피가 났을 때 혈액 응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지혈이 잘 안 되는 또 심각한 병이죠. 비타민도 잘 챙기시기 바라고요. 자, 세포 소기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현미경은 1번 주사전자 현미경 쌤은 전자선을 시료 단면에 투과시켜 시료의 단면을 관찰할 수 있다. 아니죠. 얘는 템에 대한 설명입니다. 투과시키는 거는 투과 전자 현미경이고, T가 터널링, 뭐 트랜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투과해서 지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템의 경우는 평면 이미지를 얻죠. 시료를 굉장히 얇게 썰어야 됩니다. 이 전자선의 에너지가 높긴 하지만 시료가 조금만 두꺼워도 투과를 못해요. 그래서 시료를 거의 뭐 마이너스 70도씨 이런 저온에서 아주 얇게 썰려면 초저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세포 시료다 그러면 마이너스 70도씨에서 아주 얇게 썰고 템으로 투과시켜서 반대편에서 상을 봅니다. 그럼 입체상을 볼 수 없고 평면상을 얻게 되죠. 쌤은 스캐닝의 약자죠. 그래서 시료 표면에다가 뭐 금속 물질을 살짝 입힌 다음에 전자선을 강하게 때려서 튀어나오는 2차 전자를 감지를 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사의 원리고 입체 이미지를 얻게 되죠. 시험에서 또 나올 수 있는 거는 템과 셈의 해상도 문제인데, 일반적으로 템이 훨씬 비싸고 해상도가 더 높습니다. 뭐 일반 강의에서는 말씀드리는데
저기 대전에 혹시 가시면 이제 7층 높이의 전자현미경이 있어요. 100억, 옛날에 100억 들여서 샀다고 하는데, 그거는 템입니다. 해상도가 훨씬 높아요. 자, 2번. 원핵세포는 막성세포 소기관을 갖고 있지 않다. 쉽죠? 세균과 고세균은 막성세포 소기관이 없습니다. 03번. 원핵세포는 한 개의 고리형 원형 DNA를 갖고 진핵세포는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선형의 DNA를 갖는다. 맞죠?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럼 진핵세포는 추가적으로 이 패킹을 위해서 갖고 있는 물질이 있죠. 히스톤 단백질이죠. 진핵세포의 DNA는 길기 때문에 그냥 함부로 다루면 꼬이거나 끊어질 수 있기 때문에 히스톤 단백질로 패킹을 잘 하죠. 뉴클레오솜은 히스톤 단백질과 DNA로 구성된다. 또 기억하셔야 되죠. 히스톤 단백질 8개가 모여서 실패 같은 모양을 형성을 하고 그 주변을 DNA가 한 2바퀴 정도 감게 되면 그게 뉴클레오솜이죠. 04번. 세균, 고세균, 균계, 식물의 세포벽의 주성분은 각각 펩타이드 글라이칸, 슈도 펩타이드 글라이칸, 글라이코겐, 섬유소이다. 어디가 틀렸죠? 세 번째죠. 균계의 생물의 세포벽은 키틴질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고세균의 경우는 슈도펩타이드 글라이칸이라고 출제될 수 있으니까 기억하시고요. 05번. 동물세포의 세포벽의 주성분은 키틴질이다. 함정이죠. 동물세포는 세포벽이 없습니다. 키틴질은 버섯, 효모, 곰팡이가 포함된 균계 세포벽 또는 곤충 각각류의 외골격, 그 정도까지 기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생체막, 세포막 부분이고요. 핵막은 이중막이다. 맞죠? 세 가지, 세포에 있는 세 가지 막이 이중막이에요.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얘는 명확히 기억하셔야 되고, 핵막은 핵이 워낙 중요하니까 이중막으로 돼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원래 세균이었죠. 그래서 진핵세포의 공생화로 들어가면서 진핵세포에 세포막이 끌려 들어가서 이중막이 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중층하고 이중막하고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림 같이 넣어놨고요. 저도 옛날에 많이 틀렸었거든요. 그림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07번.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 리소좀, 액포는 생체막으로 둘러싸여 있다. 소포체 골지체는 생체막으로 이루어진 세포 소기관이다. 라이보솜과 리보솜과 세포 골격은 생체막으로 둘러싸여져 있지 않다. 핵, 미토콘드리아, 엽록체는 이중막을 갖는다. 다 맞는 지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쓰실 수 있어야 되죠. 그래서 생체막을 갖고 있지 않은 건 그냥 요거 기억하시면 돼요. 라이보솜은 생체막이 필요 없죠. 단백질 합성기관인데 있어봤자 거추장스럽고 세포 골격도 굳이 생체막으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세포 내부의 구조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다 필요하죠. 얘네도 필요하고 라이소솜도 생체막이 있어야 되죠. 없으면 내부에 뭐가 들어있죠? 가수분해 효소들이 쉽게 빠져나오면 안 되겠죠. 그래서 생체막이 필요하고 액포도 당연히 필요하죠. 소포체와 골지체는 원래 막으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중막도 다시 기억하시고요. 자, 핵으로 가서 뉴클레올로스에서 rRNA 합성이 이루어진다. 맞죠? 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라이보솜의 합성이죠. 과정을 써놨는데 과정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단위체와 라이보솜은 대단위체, 소단위체가 있죠. 일단 한 단위체 합성 과정은 인에서 소단위체부터 보시면 소단위체 내부에 있는 rRNA를 합성을 합니다. 전사죠. DNA의 정보를 갖고 RNA를 만들기 때문에 전사고 얘는 핵 내부에서만 이루어지고 특히 인에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소단위체는 단백질도 갖고 있는데 얘는 단백질은 무조건 세포질에서 합성을 합니다. 라이보솜이. 그래서 세포질에서 소단위체 단백질을 합성을 하면 이 단백질을 다시 핵 내부로 보내서 인으로 보내요. 거기서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소단위체를 생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세포질로 보내요. 대단위체도 똑같아요. 대단위체의 rRNA와
단백질이 포함이 되는데 rRNA는 인 내부에서 전사가 되고 그다음에 대단위체에 포함되는 단백질은 세포질에서 합성해서 인으로 들어옵니다. 그다음에 결합시켜서 내보내요. 소단위체와 대단위체를 따로따로 내보내면 세포질에 존재하다가 mRNA를 만나면 라이보좀, 대단위체, 소단위체가 결합해서 라이보좀이 완성되고 단백질 합성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도 잘 봐두셔야 되고요. 자, 리소좀은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이다. 기출된 부분이죠. 리소좀은 아래쪽에 요거죠. 라이소좀이죠. 얘는 내부에 뭘 갖고 있죠? 가수분해 효소들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세포 내에서 불필요한 물질들을 분해하거나 소화하는 게 라이소좀이죠. LYS가 라이시스를 의미하죠.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건 라이보좀이죠. RIBO를 기억하셔야 되죠. 그 다음에 RIBO는 RNA를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라이보좀은 아까 보셨듯이 대단위체와 소단위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 라이보좀은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물질인데 단백질보다는 그 안에 들어있는 RNA가 사실 더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래서 라이보좀 하면 RNA가 생각나셔야 되는데 이 라이보가 RNA를 의미하죠. RNA의 중심 5탄당이 뭐였죠? 라이보스죠. 자, 10번 라이보좀은 RNA와 단백질들로 이루어져 있다. 얘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쉽죠. 지문 하나 됐었던 게 대단위체의 rRNA와 소단위체의 rRNA가 같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대단위체와 소단위체의 기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rRNA도 서로 완전히 다릅니다. 자, 소포체고요. 자, 활면 소포체에는 라이보좀이 결합되어 있다. 활면 소포체는 라이보좀에서 합성된 단백질의 접힌 및 추가 가공에 관여한다. 뭐가 틀렸죠? 조면 소포체에 대한 설명이죠. 활면 소포체는 활자가 안 나와있네. 활강할 때 매끄럽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표면이 매끄럽고 라이보좀이 안 붙어 있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봤을 때 매끄럽게 보이는 거죠. 표면에 라이보좀이 붙어 있는 건 조면 소포체죠. 조자가 거칠 조자죠. 자, 12번. 조면 소포체의 주요 기능은 지질의 합성이다. 아니죠. 조면 소포체는 라이보좀이 붙어 있어서 그 라이보좀에서 합성된 단백질은 조면 소포체 내부로 바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단백질이 합성된 다음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미노산들이 붙으면서 그냥 강제로 바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조면 소포체 내부에서 프로틴 폴딩, 단백질 접힘도 이루어지고 추가 가공들이 이루어집니다. 얘를 다시 골지체로 소낭을 통해서 보내죠. 거기서 또 추가 가공이 이루어지고 분비 단백질의 경우는 다시 골지체에서 분비 소낭으로 세포막으로 보내서 외부로 분비시키죠. 그래서 12번은 활면 소포체의 기능을 말하는 거죠. 지질의 합성. 자, 활면 소포체가 올해 질문이 나왔던 것 같은데 앞으로 좀 나올 수 있으니까 활면 소포체의 기능을 기억하셔야 되는데 활면 소포체의 첫 번째 기능은 지질의 합성입니다. 그래서 세포가 막 점점 커가고 있어요. 바깥쪽에 세포막이 모자라요. 그러면 누군가 인지질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줘야지 세포막을 더 크게 만들 수 있겠죠. 그 역할을 하는 게 활면 소포체입니다. 그래서 활면 소포체에서 인지질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그냥 소낭 형태로 골지체로 보내면 골지체에서 다시 세포막과 융합하면 세포막에 인지질, 이중층이 많이 공급이 되죠. 그걸 지질 합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여기 세 가지도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자, 여기 두 가지 탄수화물 대사하고 독성물질 해독은 간세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세포는 뭐 여러 가지 역할을 하지만 생체 내의 모든 세포들의 영양 상태, 에너지 상태를 관장하죠. 그래서 모든 조직 세포에서 영양물질이 필요하면 간세포가 보관하고 있던 글라이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 형태로 만든 다음에 혈관 속에 투입을 하면 그게 조직 세포에 공급이 되죠. 일종의 탄수화물 대사죠. 글라이코겐을 분해해서 포도당을 만든다. 반대로 혈관 속에 포도당이 너무 많으면 간세포가 회수를 해서
포도당을 글라이코겐으로 합성을 합니다. 걔도 탄수화물의 대사죠. 그거를 간세포의 활면 소포체에서 하게 되는 거죠. 다음 독성물질의 해독. 이건 간세포가 독성물질 해독 잘 하는 건 아실 거고, 일어나는 장소는 간세포의 활면 소포체죠. 이 칼슘 이온의 저장도 기억하셔야 되는데, 얘는 근육세포를 생각하시면 되죠. 근육세포는 근육세포의 활면 소포체를 특별히 근소포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리를 움직이겠다 그러면 대뇌에서 신호를 주죠. 그럼 뉴런을 통해서 전기적 신호와 그다음에 시냅스에서의 신경 전달 물질 분비, 그리고 다시 전기적 신호 등을 통해서 결국 다리에 있는 근육에 그 신호가 전달이 돼요. 전기적 신호가 전달이 되면 다리에 있는 근육의 근육세포들의 활면 소포체, 근소포체는 원래 평상시에는 칼슘 이온을 대량으로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전기적 신호가 전달이 되면 근소포체가 칼슘 이온을 방출시켜 버려요. 그러면 어디로 가죠? 세포질로 가겠죠? 근육세포에. 그러면 그게 근육세포를 자극을 해서 근육세포에 많이 존재하는 액틴 필라멘트,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서로 끌어당겨서 근육이 수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좀 어렵지만 앞으로는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활면 소포체의 경우 지질의 합성, 탄수화물 대사, 얘는 간세포 생각하시고 얘는 근육의 근소포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골지체고요. 골지체는 소포체에서 운반되어 온 단백질이나 지질을 변형시키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죠? 단백질을 추가 가공하는 기능이 가장 강한 부위가 골지체입니다. 아까 보신 조면 소포체에서도 추가 가공을 할 수 있는데 골지체가 추가 가공을 더 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건 단백질에 당을 붙이는 당화를 할 수 있다. 그다음에 지질도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다음 골지체는 이 단백질을 소낭에 쏴서 분비하거나 다른 부위로 보내는 기능을 한다. 골지체는 우체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 가지 포장 과정을 거쳐서 목적지로 보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지질을 보내는 기능도 하겠죠. 아까 보셨듯이 세포막이 부족하다. 그러면 활면 소포체에서 인지질들을 잔뜩 합성을 해서 소낭 형태로 골지체로 보내면 골지체에서 다시 세포막으로 보내면 세포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죠. 자, 라이소좀이고요. 라이소좀은 여러 가지 가수분해일 효소를 갖고 있다. 염기성 환경에서 활성을 갖는다. 어디가 틀리죠? 산성 환경이죠. 라이소좀 내부는 산성입니다. 그래서 그 가수분해 효소들은 산성 환경에서는 대상물질을 막 자를 수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라이소좀 막이 손상돼서 가수분해 효소가 세포질로 나올 수가 있겠죠. 근데 그때는 가수분해 효소들이 활성을 잃습니다. 이유는 중성이기 때문에. 라이소좀 내부는 산성, 그다음에 세포질로 나오면 중성이 되죠. 자, 액포 15번이죠. 식물세포에 주로 존재하며 물질을 저장하거나 세포의 삼투압을 조절한다. 액포도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내용 아셔야 되고, 물질 저장이죠. 식물세포는 식물 자체도 운동성이 별로 없지만 식물세포도 그렇게 활동이 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부지런히 물질을 배출하기보다는 액포에다 저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는 필요 없는 물질을 저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색소를 저장하기도 하고, 독성 물질을 저장하기도 합니다. 독성 물질을 저장하는 이유는 벌레가 와서 먹고 죽으라고, 나를 공격하지 말라고죠. 자, 엽록체.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까지 하고 휴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엽록체는 단일막으로 둘러싸여져 있고 자체 DNA 라이보솜을 갖고 있고 독자적으로 증식을 하고 독자적으로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 어디가 틀리죠? 이중막이었죠. 나머지는 다 맞죠. 그다음에 엽록체는 원래 세균이었는데 무슨 세균이었죠? 남세균이었죠. 광합성을 할 수 있는 남세균 사이아노박테리아였는데 얘가 진핵세포에 세포 내 공생을 하게 된 거죠. 당연히 세균이니까 자체 DNA 라이보솜 갖고 있겠죠. 그래서
저 식물 세포가 있는데 엽록체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근데 햇빛이 많이 비쳐요. 그러면 아깝잖아요. 그럼 엽록체를 많이 만들어내고 싶죠. 그러면 엽록체가 스스로 그냥 복제해서 증식합니다. 그래서 식물 세포 하나에 엽록체가 뭐 50개로 증식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독자적인 증식 능력이 있고, 그다음에 자신이 필요한 단백질을 자신의 라이보솜으로 만듭니다. 17번 남세균이 원시 진핵세포의 내부에 공생하게 되어 현재 미토콘드리아가 되었다. 남세균이 아니고 호기성 세균이 미토콘드리아가 됐죠. 세포업에서 공부하시지만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포도당 하나로부터 사실 ATP를 2개 정도밖에 못 만들어요. 근데 이렇게 호기성 세균은 그 피루부산을 가지고 거의 이론상 30 몇 개의 ATP를 만들 수 있죠. 그래서 호기성 세균은 원래 산소를 이용해서 세포를 굉장히 잘 할 수 있는 세균이었는데 그 능력 때문에 세포 내 공생을 하게 된 거죠. 자, 18번 미토콘드리아는 자체의 라이보솜을 갖는데 이 라이보솜의 크기와 특성은 진핵세포보다는 원핵세포의 라이보솜에 더 가깝다. 당연하죠. 세균이었으니까 너무 당연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잠시 휴식하시도록 하겠습니다.